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회의-TV 대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용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에 관해서 노재봉 전 총리를 모시고 대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대담은 모두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한국자유회의 선언 제2항을 두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우선 자유회의 선언 제2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입니다. 이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은 다음 카페 한국자유회의 사이트와 페이스북 한국자유회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2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우리는 남북한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대칭 개념으로만 보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치 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적시하며 북한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전체주의 체제로 균형한다. 자, 선생님, 이 제2항을 읽어보니까 한국 사회의 지성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지성인들이 남북관계라든지 한국 사회 일반의 문제를 바라볼 때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견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사고의 일식현상이라고 하는 생각의 일식현상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적으로만 보니까 정치적인 사고가 정발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막시즘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걸 저희들이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제적인 어떤 경제 중심적인 사고를 할까요? 이런 사고는 한국 사회에 매우 강범하게 퍼져 있고 문제는 선생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정치적인 사고라든지 정치적인 행동에 또 북한을 바라보는데 잘못된 인식을 유발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선언문이 아마 그런 취지로 작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제2항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그 의식과 역사의 그 진행에 관해서 압축된 형태로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 이 남북 관계를 갖다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제적인 대칭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또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식민지가 됐을 적에 그리고 뒤에 독립이 됐을 적에도 이게 중세 어느 시점에서 식민지가 됐던 것도 아니고 근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그 근대 세계의 흐름 속에서도 독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 근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위 경제적인 혁명이라고 일컫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화가 된 사회의 흐름 그것이 또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국가가 없어지고 또 나중에 독립되고 합니다. 근데 이 산업화가 됐다고 하는 이 문제가 그것이 국제 정치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화에 의해서 새로운 갈등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노동과 자본의 관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처음으로 그 소위 프랑스 말로는 question social,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social question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이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사회주의 그 부류에 속하는 여러 가지 사상이 이제 나타나지요. 예. 소위 막스 이야기하는 그 공상적 뭐 사회주의라든가 과학적 사회주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같으면 인간이 자유롭고 자유로운 존재면서 동시에 평등한 존재고 그것이 해방이 돼 가지고 이 사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산업 사회가 진전이 되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자유도 억압돼 버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왔지만 이게 불평등으로 돼 버리고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이 상태를 갖다가 먼저 다른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경제 우선주의적인 사고가 먼저 그렇죠. 나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경제에 의해서 인간이 속박받고 불평등으로 빠지고 이래서 소위 자유와 평등을 갖다가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것은 가진 계급의 부르주아 계급의 이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진정한 인간 해방과 인간 평등을 갖다가 위해서는 그런 부르주아적인 것을 갖다 떠나서 실제 그런 불평등과 부자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계급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돼야 한다. 그래야만 이것이 인간이 자유롭고 또 소위 있는 자에 의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이 된다. 이것이 이제 꽉 유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인간이 진정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되려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획득 정신, acquisitive 하다고 하는 것이죠. 뭘 획득하려고 하는 이 욕심의 경쟁, 이것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적인 추구를 갖다가 안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물질적인 추구를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추구라고 하는 것은 이 또 이제 아담 스미스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불란스의 뭐 몽테스키에 콩스당 이렇게 해서 쭉 넘어오는 겁니다. 물질적인 추구를 갖다가 포기하게 물질적인 추구만 하는 것은 결국 억압적인 사회로 가는 것인데 그걸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 예? 새로운 인간을 갖다 만들려면 생각이고 뭐고 다 이제 바꿔야죠. 그 새로운 인간을 만들려면 노동조합식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혁명을 해야지. 혁명을 해야 된다. 그 혁명을 한다는 건 뭐냐? 생산 수단을 갖다가 사유화해야 된다. 생산 수단을 갖다가 사유화해야 생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된다. 그 관계를 갖다가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소련 혁명의 이 모토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열광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물질적으로 이 이익만 추구해 나가는 그 인간과 다른 인간이 형성이 된다. 소위 new kind of 이 man입니다. 그 당시 이거는 굉장히 그 힘을 얻었던 그 모토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 실제로 관찰하기 위해서 뭐 버전 라셀 뭐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 뭐 스티픈 스펜다 뭐 여러 사람들이 소련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긴커녕
자유와 평등이기는커녕 엄청난 포갑이다 하는 양상을 갖다가 보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글을 쓴 거. 이걸 모아놓은 게 스티븐 스펜더가 편집을 한 실패한 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야, 이게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만들려고 모토를 걸고 나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억압이더라. 이랬어. 그 억압이라는 건 뭐냐? 밥만 먹고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소련 말기에 이 솔제니친이 나오고 할 적에 두진체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문학가가 쓴 그 이 책의 이름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하는 책입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동물처럼 먹이만 던져주면 그대로 살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유고슬라비아 티토의 아래 바로 인자했던 밀로반 질러스가 The New Class라고 하는 걸 썼죠. 계급을 없앤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현실은 보니까 계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무슨 이 권력을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관료화되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억압 체제가 나타났다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되는데 진전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단계까지도 못 가고 아직까지도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파생됐던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경제 위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현재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자유롭게 되거나 평등하게 되거나 하는 것이지 경제 체제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이게 그런 가치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그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이제 말스와 같은 레벨의 사상 투쟁을 갖다가 했던 그 요셉 프루동 같은 사람들 아나키즘의 선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 사람 말이 유명한 나옵니다. 말이 뭐냐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라고 불렀던 그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력은 있는 자의 권력이다. 미안해. 그래서 정치적인 사고, 특히 정치 체제의 문제 같은 거는 완전히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질문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경험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나와서 잘 모르면 경제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해버리면 A가 나와요. 제일 쉬운 공식이거든요, 그게. 살다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8세기 사상가들이 내놨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유와 평등한 인간을 가지고 정치적인 공동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당연히 나오죠. 여기에 이제 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가령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들은 소위 소사이티, 사회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내놓습니다. 장작 루소 같은 사람은 피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내세워요. 공동체의 이 정치 조직을 갖다 만든 피플이라고 내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압도하게 된 것은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션이 어떤 식으로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 파괴되고 있냐 하는 것은 전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소사이티든지 피플이든지 네이션인지 어느 것이든지 좋다 이거야. 좋은데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그죠? 구체화할 것이냐. 내가 서울서 의정부 가는데도 통행증을 갖다가 받는 식으로 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창의성을 갖다가 존중해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모색하도록, 물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생활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각자가 자동차를 사야 되느냐. 전부 다 공공교통수단으로 국유화해서, 그건 나가면 싸고 편할 거 아니냐. 그렇죠? 응? 왜 아이스크림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온갖 이름을 붙인 아이스크림이 수백 종이 있어야 되느냐. 그죠? 옷도 비싸고 싸고 모양 이렇고 저렇고 따질 것 없이 하나로 딱 해서 전부 다 입혀버리면 생산가 싸고 편리하고 할 것 아니냐. 실생활에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인간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평등이라고 과연 생각하느냐. 그걸 따르고 싶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정치 문제입니다. 전부가. 정치 문제. 정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배복종의 관계지요. 지배복종의 관계인데 공동사회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려면 우선 이 지배복종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같은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법에 따르면서 이제 복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복종하는 근거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 내가 따를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법의 근거를 갖다가 동의에다가 두는데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이게 또 관리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사회나 피플이나 민족을 한 덩어리로 해서 이게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한 덩어리로 규정을 해서 개별적인 의사 같은 거는 유기체적인 의미에서 그건 의미가 없고 이걸 하나로 규정해서 그 하나의 의사가 바로 정당성의 복종의 근거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게 아니고 각자는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고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그대로 무리 없이 표출되게 하고 그 표출되게 한 그 근거 위에서 동의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한 법이 됐을 적에 그것을 따른다 라고 하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두 갈래 중에서 어느 걸 갖다가 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정치 문제다. 또.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후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경쟁이 용납이 되고, 그렇죠? 이단이 용납이 되고. 저쪽은 이단이고 경쟁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복종의 근거가 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덕이 아무리 참 사람이 한 대에서 나도 형제가 다 다르고 하듯이 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그죠? 그거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나아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하는 것이 남쪽의 국시입니다. 저쪽은 그거하고 반대되는 국시예요. 반대는 국시. 이 정치를 갖다가 이게 정치 문제인데 이런 이 선택의 문제가 상실됐다. 그게 일차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쪽 체제는 어떤 것이고 이쪽 체제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당연히 천착하는 관심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회 주권이든지 인민 주권인지 국민 주권인지 민족 주권인지 간에 그런 아까 이야기한 그런 과정을 갖다 통해서
이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는데 이 최고 권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동의 기반 위에서 다시 말해 투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설정이 되고 그건 일정 기간 동안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적인 뭐라 그럽니까? 에클라메이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 이 만장일치라고 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과는 달라요. 100% 찬성에 의해서 어느 리더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반드시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쪽 사이드 다른 하나의 사이드에 있어서는 전부 다 만장일치적인 양식을 갖다가 가져요. 그건 체제의 이단이기 때문에 정통성의 이단이기 때문에 바람까지 주어지지도 않고 그건 숙청의 대상이야. 청소의 대상이다 이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고 권력을 갖다 행사하는 경우도 무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설정된 기간 동안에 해서 그게 나쁠 적에는 서로 또 경쟁을 하고 의견교환을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바꾸고 합니다. 그거까지가 정치 의식의 제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이끌고 나가는 경우에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어떤 판단과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어느 기간 동안 국가의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힘이나 경제적인 구조의 힘에 의해서 그냥 그것을 표현만 해주는 헛수함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헛수함은 아니다. 이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리더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 문제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왕을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 공화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갖다가 운영할 사람을 갖다가 뽑는 겁니다. 주어진 임기가 있어요. 그 임기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이 국가를 갖다가 움직여 나가고, 국민을 이끌고 나가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가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김정은을 갖다 놓는 거 하고, 박근혜를 갖다 놓는 거 하고 나라의 향방이 같아지느냐, 이 말이야. 같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정치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공동의 운명체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치인데 이것이 수없는 정치학자들이 있고 다 투표를 갖다가 국민장이 있으면 하고 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느낌으로서는 알고 있지만 분명한 의식으로서 이걸 갖다가 파악을 잘 하질 못하고 있다. 응? 지성인 우리가 이 지성인을 주로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성인들이 그래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아무나 앉혀놔도 같은 것이 간다. 또 가령 소련만 하더라도 스탈린을 갖다 놓고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는 스탈린이 수단으로 혹은 나폴레옹이 나타나는 것은 그 역사적인 상황이 그런 식의 사람을 갖다가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 이런 역사 해석 방식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만약에 권력을 갖다가 잡는다. 다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정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중요하고 왜 정치인을 갖다가 국민의 대표 통치자로서 본다고 하는 경우에 그야말로 신용을 갖다가 기해야 되느냐. 그럼 미국도 그렇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거가 미국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와 같이 안팎의 위기를 갖다가 계속 안고 가는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인 리더,
그리고 그 리더를 갖다 보좌하면서 나가는 소위 엘리트가 어떤 카테고리로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이야기가 되죠. 이게 정치의 중요성이고, 그리고 이것은 공화국적인, 민주공화국적인 방식으로 나가려면 원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다 막아놓고 원자적인 개인으로서만 자기 의사를 갖다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느 쪽인지 간에 공동분모들을 서로 모아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민 차원에서의 또 정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치라면, 뭐, 권모술수를 갖다 다 해서 다 해가지고, 뭐, 이제 권력 잡고 호령해보는 거, 상식적으로는. 막 그런 상식 레벨의 정치의식도 있지만은, 이게 원체 큰 덩어리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올라가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데까지 이게 올라가는 것이 정치고, 그걸 연구하는 게 정치학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떠나서 정치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꿈을 이야기하거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거나 헛소리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 경제적인 사고에 벗어나서 정치학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경제적인 사고에 집중해서 보니까 남북 간의 정치 체제의 차이점이 제대로 포착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문제로 생각이 되는 것이 냉전,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냉전 시기에 탄생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련이라든지 동구권,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었을 때는 전체주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붕괴가 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나서는 한국 사회가 정치 이념적으로 상당히 무장해제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에는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여전히 북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마치 전체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도 이 대한민국이 북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와의 대결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북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지금은 급기야 핵무기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이 잘 의식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그런 경제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치학적인 사고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은 역시 우리의 시야를 좀 돌려서 국제 정치 쪽으로 또 그런 문제를 보면서 한반도가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하고 대결하고 있고 한국이 그 최전선에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EU가 이 한반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점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큰 문제고, 뭐 모자란 제 지식으로서도 많이 그 설명을 갖다 해야 될 그 문제인데, 우선 전체주의를 갖다가 논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와 싸우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지금 희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이제 국제정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냉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두 개의 이질적인 세계적인 체제가 이질적으로 이래 움직일 적에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강대국과 강대국 관계에서
이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우리로서는 말하자면 세계 질서가 나가는데 뭐 국가로서 성립이 됐지만 국제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장기 말에 졸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면 그 우리가 별로 관계없는 강대국끼리의 그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의식이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형성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도 뭐 한국서 정치학을 갖다 가르쳐 쭉 해왔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도 없고 학교 과목으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목으로 올라선 일도 없어요. 한 번도. 참 기이한 일이죠. 근데 이 현실을 갖다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이제 남북 관계가 연결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저쪽이 민족의 정치 체제로서는 전체주의라 이 말이에요. 전체주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이 지금까지 별로 없다. 왜 전체주의라고 해야 되느냐. 북한 체제를 갖다가 제대적인 이 체제 분류 개념으로는 무슨 걸 갖다 대도 그 딱 들어맞는 그 이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이 스탈리니즘이나 이 나치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대미문의 이 통치 체제예요.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정치 체제 분류 개념으로 20세기에 처음 나타난 겁니다. 새롭게 나타나서 정착이 되고, 이것도 물론 항상 논의는 있게 마련이니까 여러 가지 옳다 그러다 논의는 많지만, 야간 20세기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전체주의 개념과 이 유럽 지식인과의 관계입니다. 유럽 지식인과의 관계인데, 소련을 전체주의라고 이 서방 측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유럽 지식인, 좌파 지식인들은 이거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뭡니까? 집단 수용소 같은 거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거는 이쪽 서방 자본주의 세계에서 보는 이런 비인간화라고 하는 현상은 그거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르트르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뒤에 젊은 사람들 꽁방대라든지, 앙리 레비라든지, 그죠? 이런 등등의 사람들. 전부 그런 식으로 소련을 갖다가 봤고, 그런 소련이 핵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인도적인 핵이다. 억압하는 자본주의를 제압하기 위한 핵이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환상이었냐.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그 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게 나와도 한국에는 별 큰 반응이 없었어요. 큰 반응이 없어요. 참 희한한 사회죠. 근데 그게 나오면서 유럽의 소위 친소련 지식인들이 아이고 이거 쏘았구나. 세상에 이런 줄 몰랐다. 그때 세상에 이런 줄 몰랐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한 세대 이전에 벌써 이 사상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상적으로 새롭게 등장이 되게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잘못 봤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돼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다 들어오고 하는데도 이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고, 그죠? 그걸 진지하게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죠?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정치 양태의 문제, 소위 김 교수가 말하는 political form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갖다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전체주의 세력과 이 갈등 관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최전선에, 그죠? 그 전선에서 싸우는데 우리의 존립을 위해서도, 그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서도 같은 이념과 그 이 체제를 갖다 나눈 것하고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을 체제를 갖다가 싫어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좋다고 할 때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나오는 게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 필요 없고 일본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협력 관계는 공고히 돼야 되고 우리가 그 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확고하게 이 내부적인 결속이 따져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적으로 그 전선에 있는데 이 한국이 만약에 체제가 위험스럽게 된다든지 무너진다고 하게 되면 단순히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정치의 문제예요, 이게. 세계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계 3차 대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주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북의 핵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 주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의 국제정치적인 위상이 우리만의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전체주의를 갖다가 싫어한다고 할 때면 그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북한의 적의 실체를 우선 정치학적으로 정확하게 전체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체제를 흔히 왕조 체제, 봉건적 왕조 체제, 또 일본의 어떤 학자는 뭐 빨치산 체제다, 뭐 수령 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상당히 수사적인 표현인 것 같고 정치학적으로는 역시 북한 체제를 전체주의 체제로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흔히 정치학적으로 우리가 전체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당 독재하에 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있고 주체사상과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정치 권력이 모든 폭력을 독점을 해서 그 체제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그런 매우 억압적인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북한은 한국판, 아시아판 어떤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선생님 지적하신 것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북한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걸 저 역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면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1945년 냉전 이후부터 이 소련 체제를 이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다, 토탈리테리아니즘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한 연설을 보게 되면 그 연설에서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이 소련 체제는 전체주의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은 국제정치 질서의 어떤 생산자가 아니고 국제정치 질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조금 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한국 자유회의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언론인 또 일반 시민들이 북한 체제가 갖는 전체주의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선생님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선언문 제2항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다. 완전히 이것은 이질적인 체제다. 그 의미와 그것이 갖는 정책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뭐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북과 이 남이 정치 체제에서의 정당성의 근거를 갖다가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적인 이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이질성, 이 상호 적대적인 이질성입니다. 이질성에 있어서는 노사협의와 같은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쪽이 망하는지 저쪽이 망하는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질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질성을 갖다가 해소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으로 아까 뭐 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 했지만 경제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정치 체제적인 차이를 갖다가 그 비중을 갖다가 얕게 본다든지 그것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착각이에요. 묘하게도 우리나라에 소위 니오리베랄즘적인 이 경제주의적인 사고가 좌나 우나 이게 또 팽배해 있어요. 묘하게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이질성을 갖다가 극복을 안 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정책을 구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다고 하겠다면 의미 없는 환상 뺏기는 꿈꿀 수가 없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겠다면 통일을 위해서는 결국 체제를 갖다가 통일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체제. 경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체제 문제를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새 말로 리짐 체인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리짐 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내용이 또 다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리짐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혹은 미국뿐 아니고 유럽의 서방 국가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통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요새 뭔가 김정남의 암살도 뭐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권 교체.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의 사람만 바꾸는 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정통성의 근거를 갖다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 이게 내가 이야기한 리짐 체인지입니다. 이 리짐 체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서 있는 그 리짐의 레지티머시 정당성을 갖다가 우리가 신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북을 여기에 맞게끔 변화를 갖다가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를 갖다가 죽이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저쪽을 설득을 해서 같은 생각을 갖다가 갖게 하는 거. 그죠?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공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통일로 소위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 조건부터가 없는데 뭘 어떻게 통일한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이 남북의 소위 통일이나 통합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시 국제정치적으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남북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남북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체제가. 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이웃에 지금 안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야, 큰 나라에 가까운 큰 나라에 붙어야 뭐 어떻게 살 거 아니냐. 인류의 역사적인 경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나라라고 해서 근대국가 체제에 들어오면 작은 나라라고 해서 큰 나라가 마음대로 주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지금 소위 이 환상을 갖다가 가지고 한국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미국 뜻대로 따라나간다. 그렇지는 않아요. 현실은 다릅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미국의 교육관계의 이익이 우리하고 같을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이익이 미국하고 같을 수도 없고 서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마치 여기는 국가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북은 국가인 것처럼 왜냐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일단 주장을 갖다 해나가니까 그게 독립국가처럼 보여. 거기는 인터내셔널 코어퍼레이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오타르키로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도 오타르키와 협력이라고 한 이 갈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깊어져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재봉 전 총리를 모시고 북한의 정치 체제의 본질이 전체주의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융합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의 체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인 어떤 사고에 벗어나서 정치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남북한 정치체의 차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체제의 문제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이 대담을 통해서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